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경제상식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ATM 기기를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현금 자동 입출금기. 근데 CD기라고 보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예, 그리고 1997님은 365 자동 인출기라고 편의점 앞에 써 있는 간판을. 네. 저희가 원한 정답은 ATM기였고요. 3375님이 결혼식 이외에는 ATM기를 이용할 일이 별로 없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8631님이 ATM으로 삼행시를 지어주셨습니다. A, 여기서 돈 찾을 때는 티나지 않게 몰래 주의해서 비밀번호 입력하세요 라고. 감사합니다. 이창영님이 이강인의 이적과 함께 기사가 많이 나왔던 축구팀과 약자가 같지요. ATM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고.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ATM이 축구팀 이름으로 들리는. 많이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계속되는 그 실시간 의견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상승 출발했다가 지금은 약간 좀 보합권 약보합으로 방향은 조금 달라졌는데요. 코스피는 0.16%, 코스닥은 0.08% 내린 2637 그리고 882포인트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이 빠지는 건 아니고요. 또 최근에 또 많이 올랐으니까요. 증시의 좋은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지도 한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강북금융센터 곽상준 지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주말 잘 쉬셨고요. 네, 잘 쉬었습니다. 네. 요즘에 증시 분위기가 좋아서 그렇죠. 어때요? 뭐 지점 고객들이나 주변 분들 분위기는? 아직은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예? 시장만 좋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아요? 네, 아직까지 저는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유명한 네. 유럽의 전설적인 투자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경제와 주가와의 관계, 뭐 이걸 또 저희들은 따져볼 때 기업의 본질과 주가와의 관계, 뭐 이렇게도 따지는데 네.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산책 나온 주인하고 강아지. 네. 요즘은 강아지 이렇게 줄을 매고 나오지만 옛날에는 줄을 안 맸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산책을 나오면 강아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여기 그렇죠. 갔다 저기 갔다 난리를 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경제나 회사의 기업의 본질이라는 거는 산책하는 사람처럼 그냥 꾸준히 가는데 주가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저도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어요. 그렇게 공부를 했으니. 근데 네. 최근에 이제 모습을 보니까 시장 대비 조금 후행적으로 심리가 움직인다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예. 시장이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심리가 나타나는 거죠. 네네. 그 대표적인 게 한국에서 지난 몇 년간 나타났는데요. 그러니까 2020년 사실 12월 1월 2021년 1월이 주식시장 가장 좋았어요. 정말 순식간에 한 400포인트가 올랐어요. 한두 달 만에. 네. 그때 정말 초강세장이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9만 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거든요. 근데 돈은 언제 정말로 많이 들어왔느냐. 그때부터 이후로 21년 뭐 한 4월 5월 여기까지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시장이 강세였을 때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돈을 집어넣었고요. 시장 강세는 사실 그때 이후로 점차 수그러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개별 종목 장세는 들어온 돈에 의해서 한 9월 달까지 갔었는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전형적으로 심리라는 것은 시장의 흐름과 조금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번에도 지금 장이 바닥에서부터 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코스닥은 뭐 30% 정도 올라왔고 뭐 거래소도 20% 정도가 올라왔고 미국도 나스닥은 뭐 20% 훌쩍 넘었고 S&P도 20% 올랐으니까 네. 일컬어 우리가 이걸 이제 강세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근데 강세장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는. 아마 시장이 조금 더 올라가야 사람들이 느끼기에 강세장으로 느껴질 것이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주식을 사면 왜 조금 오르다 말어 하는 게 이 마음이 편안할 때 오셔서 그렇습니다.
원래 주식은 좀 불안할 때 사셨다가 마음 편안할 때 그만하셔야 되는데 예, 뭐 이렇게 한다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고팔고를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냥 네네네. 좋은 기업 사놓고 배당 받으시면서 좀 뭐랄까 부동산처럼 길게 끌고 가시면 나쁘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는 이런 주의인데 뭐 이렇게 그 시기를 맞추시려면 사실은 좀 불안할 때 들어가서 마음 편안할 때 나오셔야지 기분이 좋을 때 들어가서 마음이 뜨거울 때 돈을 더 넣으시면 곤란한 경험을 경험하는 게 많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마음이 편안할 때라는 건 네, 사람들이 주변에서 주식을 막 사고 싶어 할 때라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돈 벌었다는 소문 들리고 소문과 확신에 찬 이야기들이 점점 많이 나올 때, 거의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네, 카페에서 네. 주식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식당 가보면 여기서 무슨 저 깜짝깜짝 놀래죠. 저희가 하던 얘기를 저 옆에서 막 하고 있는 게 들리는 거예요. 맞아요. 예전에 네. 뭐 증권가에서 뭐 증권맨들이 하던 수준의 이야기들을. 네네. 그렇죠. 예. 네. 6837님. 그럼 지금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 이론에서 어디쯤일까요라는 질문을.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성공회관 별책 부록에서도 예.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그 책을 다뤘거든요. 달걀 이론을 기억을 하시네요. 그 잠깐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달걀 이론은 그 달걀을 이렇게 달걀 모양대로 경기가 순환하고 주식시장이 순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면은 어떤 국면이냐면 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온 국면이에요. 상승 국면이고 뭔가 바닥은 치고 확실히 올라온 것 같죠. 지수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계란의 네. 어떤 밑둥에서는 조금 돌아서고 있는. 아니, 지수가 바닥에서 20% 올랐습니다. 그쵸.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 올랐는데 이걸 일컬어 우리가 일종의 금융장세라고 일컫습니다. 네, 금융장세. 자, 주식시장이 강세로 가느냐 약세로 가느냐의 핵심적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다양한 변수가 있는데 딱 한 개의 변수만 딱 집어서 얘기해봐라. 네. 러프하지만 네. 그래도 딱 한 개만 좀 이해하기 쉽게. 그럼 돈의 양입니다. 돈의 힘. 예, 돈의 양이에요. 총량 기준의 돈이 많으냐 시장이 적으냐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걸 누구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냐면은 시장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은행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은행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시중에서 돈이 오히려 나가는 거예요. 네. 은행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와서 시중으로 돈이 나와야 되는 게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즉 대출이 활성화된다거나 그럼 금리가 낮아서 사람들이 예금을 안 한다던가 이런 게 시중에 돈이 많아지는 거지. 금리가 높아서 나 돈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은행에 예금할래 이러면 시장에 있었던 돈이 은행으로 빨려 들어가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왜 그런데 그러면 금리를 올리고 이번에 또 한번 올릴 수도 있다는데 네. 이게 무슨 말이 되느냐. 그러면 돈이 빠져나갔지 금융장세라는 건 돈이 많은 장세를 일컫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물어보실 거거든요. 일단 이거는 기준금리 기준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요. 시중 실세금리 기준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시중 실세금리가 고점을 찍고 더 이상 안 올라요.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3.5%까지 올랐고 네. 거기에서 인하를 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뉴스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실물 경기는 3.5로 올리는 과정에서 더 크게 올랐다가 지금 쭉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때보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과정보다 오히려 시중 실세금리는 많이 떨어져 있다.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금융적으로 좀 완화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올라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이후부터는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아직은. 적자가 난다는데 주가가 왜 올라? 그럼 반대로 이 말도 질의를 하셔야 돼요. 흑자가 난다는데 왜 주가가 왜 떨어져? 이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주식시장이라는 건 예측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선행해서. 네, 심지어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5년 정도를 예상해서 가격을 매겼다가 그 가격 매긴 분들은 아주 혼쭐이 났죠. 너무 많이 가격을 매겨가지고. 다시 또 되돌아오기도 네. 했고.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앞에서 질문 주신 거는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에서 이제 바닥에서는 올라오고 있는 국면이고 여기에서 좀 더 올라가면 그때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죠. 주식시장에 참여하겠다고 뛰어들겠죠. 예, 아직 그 국면은 오지 않았다. 아직 안 왔고. 그러니까 계란의 어떠한 중간까지는 아직 가지는 않았다. 네, 그래서 아픈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미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얘기했던 소신파와 부하 내동자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닥에서는 주식이 부하 내동파에서 소신파에게로 움직이고 소신파들이 이미 이제 주식을 산 상황이죠. 지금 산 상황입니다. 네.
그 아픈 소식이고요. 네. 이 소심파들은 여기서 뜨거운 시장에 오면은 부안의 동파에게 주식을 넘길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말 듣고 주식 사러 그때 뛰어드시는 분들에게 팔고 나온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한 3, 4말 이상 한 절반 정도는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네. 앞서 제가 2020년 예를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최근 코로나부터 해서 지금까지가 완벽하게 사이클을 그려줬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교과서 쪽으로 정형적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2020년 후반부터 2021년 초반에 지수가 2,600에서 3,100포인트로 다이렉트로 두 달 만에 뽑았습니다. 네, 네. 500포인트가요. 네. 그래서 원래 뒤쪽으로 가서 그 부안의 동파들이 시장에 들어올 때 시장이 정말 미친 듯이 뜨겁게 불타오릅니다. 예, 그래서 그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약간 무서운 줄 모르고 네. 주식 사시는 분들이 더 뜨겁게 마지막에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럼요. 지수가 급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뭐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은 나 이 정도 수익 났으면 됐어 하고 나갔다가 예. 잘못하면 이런 경우가 많죠. 그 그러니까 불타는 장을 보고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쳐다보게 되죠. 이렇게. 2년 동안 수익 낸 것보다 딱 3개월 만 수익이 더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들어가. 그러다 또 그래서 물려. 물리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이건 실전에 보면 그런 일이 자주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소심파들이 먼저 움직이긴 하는데 또 소심파들이 먼저 샀다가 또 떨어질 때 더 물리기도 하고 더 네. 기다려야 되는 게 또 소심파들이기도 하고요. 네. 아까 그 강세장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 바닥 대비 20% 정도 오르면 네. 약세장 탈출이 아니라 강세장으로 접어들었다 이런 평가들 하는데 네. 지금은 확실히 강세장. 그럼요. 그러니까 보시고요. 보통 바닥에서 한 10% 정도는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퉁하고 공 튀듯이 대득게 바운스라고 표현되는 그렇게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 돌리는 그런 반등장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20% 정도까지 올렸으면 반등보다 힘이 더 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20% 정도 돌리면 우리가 이제 상승장으로 표현하는 거고 지금 아시아 증시에서 작년에 한국 시장이 최악이었거든요. 네. 전 세계 시장에서. 근데 올해는 정반대죠. 한국은 항상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업종을 한번 살펴보세요. 한국의 중심 업종이 어떤 업종이냐. 반도체, 화학, 조선, 기계, 자동차, 전기전자 이런 것들이 전부 시황산업이에요. 경기 사이클을 예. 타는. 그러니까 경기가 나쁘다 그러면 제일 안 좋고 경기가 좋다 그러면 또 제일 먼저 부각이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특별한 부분들이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반도체 특수가 나타난 거고 앞으로 미래의 경기도 반도체 특수로 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이 앞으로 더 전자화 될 것이냐 덜 전자화 될 것이냐 이거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망치처럼 이런 세상 망치 같은 것만 주류를 이루는 세상이 될 것이냐 예를 들면 망치에도 센서가 들어갈 거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망치에도 센서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모든 게 전자화 된다는 거고 그러면 모든 물품들에 과거에 안 쓰이던 반도체와 이런 전자기기들이 다 쓰이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이 가장 앞단에 있기 때문에 최근에 더 주목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에 그 상승장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테슬라도 최근에 많이 올랐고 구글, 뭐 AI 비롯해서 여러 기대감들이 반영이 됐는데 아까 금융 장세라고 표현을 좀 해주셨는데 네. 그 영향이 있는 걸까요? 왜 대형주 그것도 기술주 위주로 먼저 치고 네. 올라왔을지요? 일단 얘네들의 이익 훼손이 적습니다. 이익이 많이 다치지 않았다. 예, 아주 쉽게 말씀드리죠. 경기가 나빠졌다고 카카오톡을 안 쓰시나요? 쓰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이제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조금 덜 하실 수도 있죠. 네. 그렇기만 해도 다른 거 예를 들어 친구 만나는 거 좀 덜 하거나 아니면 저녁에 뭐 만나서 저녁 먹고 뭐 이러는 걸 좀 덜 할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서 덜 한다고 네. 할지라도 카카오톡이라든가 이걸 이용해서 하는 서비스들 많이 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익 훼손이 크지 않고 또 하나는 이쪽은 빚을 많이 지어가지고 금리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크냐? 그렇지 않습니다. 현금 흐름이 아주 좋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도 뭐 훼손되거나 흔들리거나 할 게 없죠. 그러나 미국의 중소형 기업들은 달라요. 지금 중소형 기업들은 좀 심각한 상황인데 러셀 2000이 최근에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미국의 중소형주를 담아놓은 지수. 예, 네. 순위 2002위 이후에 그 좀 네. 중소형주들인데
이 기업들은 최근 한 달 동안 7% 오른 거 외에는 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못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그 데미지를 크게 먹었던 거는 뱅크런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때 이후 더 데미지를 많이 먹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업체들은 지금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즉 뭐냐면 돈을 벌어서 이 이자 돈을 갚고 얼마가 남느냐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자 돈을 다 갚을 수 있느냐. 근데 다 못 갚는 기업들이 꽤 돼요.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비율이 높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런 상황에서도 이 주식들이 좀 괜찮아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미국 시장의 전형적인 강세는 언제 볼 수 있냐면 러셀 2000까지 같이 따라 올라오면. 미국의 중소형주까지 같이 오르면 예, 그러면 완전 심리가 돌았다. 미국 기준으로. 근데 최근에 조금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종지부는 어디에 있을 것이냐 보면 저는 미국의 지역은행들한테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역은행들이 뱅크런 사태로 인해서 계속 상대적으로 열이한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재무장관도 계속해서 병합 통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쉽지 않을 건데 이 그 중소형 은행들마저 주가가 오른다면 뭐 심리가 완벽하게 좀 편안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때부터는 이제 경계가들을 조금 올리기 시작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말씀해 주신 게 지금 빅테크라든지 현금 흐름이 좋고 실적이 덜 꺾인 것들 위주로 반등을 했는데 이 매기가 더 확산이 되려면 전제 조건은 뭔가 좀 네. 금리. 금리요? 아니요. 이 회사들의 실적 증가. 실적 증가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기업들의 실적 증가가 나오는지가 핵심이에요. 지금 실적 증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외국인 매수가 상당한 거고, 그리고 미국도 그렇게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더 하나 붙은 거는 뭐냐면 앞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AI 관련된 기대감도 조금 반영됐어요. 요건 약간 버블이에요. 조금 먼 미래. 예, 조금 아주 멀진 않은데 조금 버블인 게. 예를 들어 요즘에 AI 바드라든가 챗 GPT 써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네. 아무 말 대잔치예요. 오답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채 똘똘이 숨어프. 그러니까 숫자 같은 것도 너무 많이 틀려서 네. 저도 많이 쓰고 있는데 신뢰도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무조건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얘기해서 2번, 3번 걸쳐서 물어봐야 정답이 정확한 게 나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안 쓸 거냐? 2번, 3번 물어보면 정답이 나오거든요. 연속적으로.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가치는 있어요. 쓸 가치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과도한 기대가 있는데 또 하나 오늘 그분과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꼭 기억하셔야 될 거 하나가 새로운 컴퓨터가 지금 출현됐습니다. 그 MR 장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MR 장비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네. 네, 애플의 비전 프로잖아요. 네. 다른 애들 빼고 애플만. 아니요, 저는 애플을 예. 지지하겠다는 입장이 아니고 애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공간 컴퓨터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비전 프로라고 하는 애플의 새로운 기기. 그러니까 우리가 VR 가상현실처럼 눈에다 이제 뒤집어 쓰는 거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그냥 VR 게임기가 아니라 네, 차원이 아닙니다. 다른 컴퓨터, 새로운 모양의 컴퓨터. 예, 그래서 제가 그 공간 컴퓨터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어렵죠 말이 아직까지. 그래서 제가 또 명명을 했습니다. 네. 모니터 리스 컴퓨터. 모니터 없는 컴퓨터. 예, 모니터 없는 컴퓨터예요. 그리고 입력 장치가 최소화되고 입력 장치가 인체 구조로 바뀌는 컴퓨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 아주 초기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PC 막 1970년대, 80년대 나오던 PC 있잖아요. 네, 개인용 컴퓨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용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래. 네, 처음 나왔을 때 그다음에 그 아이팟 이전에 막 블랙베리 나왔을 때 이런 느낌, 네. PDA 나왔을 때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막 초기 버전이 나왔고 앞으로 더 발전할 겁니다. 그렇게 그렇죠. 하면 이게 이해돼요. 이 시장이 이게 나중에 AI하고 붙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서워지죠. 진짜 가상. 자비스 나오는 거예요. 자비스. 어벤져스에서 아이언맨의 AI 비서. 예, 옆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그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앞으로. 애플의 시리라는 음성인식 프로그램도 붙인다고 하고요. 그거는 이미 다 계획된 거예요. 이렇게 예. 보면 뭐냐면 그 웨어러블 컴퓨터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이 공간형 컴퓨터, 모니터리스 컴퓨터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들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것의 미래는 누가 만들 것이냐면 그때 개발자 컨퍼런스로 해서 했지 않습니까? 개발자 회의에서 네. 그 개발자들이 만들 거예요. 이 미래는. 미래를 딱 보고 이거 재밌겠는데? 이런 프로그램 만들면 이거 장사도 되고 재밌겠는데? 개발자들이 이런 꿈을 꾸면 그 시기가 좀 빨라질 것이고요. 예. 개발자들이 이거 너무 난해한데라고 어렵게 느껴지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겁니다.
그렇죠. 애플이 원래 그 아이폰 가지고 앱스토어라는 생태계나 딱 만들어 놓고 네. 여기에다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올리면 당신들도 돈 벌 수 있습니다 하니까 그렇죠.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막 뛰어든 거고. 그래서 그 생태계가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까지 통신기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통신기기는 두 회사의 싸움입니다. 통신 단말기를 만드는 회사와 통신기기와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마음에 드는 제품을 만들어야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무슨 문자 서비스라든가 네, 뭐든지 네, 네. 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일종의 공유경제 비슷하게 집단경제 체제를 만드는 거예요. 애플이. 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뛰어들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그 생태계가 갑자기 급속도로 커진 거죠. 단일한 기업이 했으면 이렇게 빨리 못 커집니다. 절대. 근데 이건 여러 기업한테 오픈을 했기 때문에 폐쇄형이지만 오픈을 했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커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네. 최근에 좀 버블입니다. 제가 보기엔 AI 버블이거든요. 주가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투자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흥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을 바꿀 로봇도 거라고. 마찬가지고 네. 특별히 한국은 로봇 AI가 별로 없어요. 근데 약간 흥분이거든요. 네. 버블인데 근데 조금 더 긴 시계열로 한 5년에서 10년 시계열로 보면 예. 아 진짜 또 한 번 세상이 바뀌는 시장이 오고 있구나. 그러니까 모니터 리스 컴퓨터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눈빛에 반응을 하고 눈을 돌리는 거에 따라서 네. 눈으로 아이콘을 그 이모티콘을 찍을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자면 네. 그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앱을 찍을 수 있잖아요. 눈으로. 아이 트래킹 네. 뭐 컨트롤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 네네. 그 기술적인 얘기는 한 거 아니고 하여튼 눈으로 찍으면 그게 찍혀서 열리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그 손가락을 살살살살 움직이면 그걸 인식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기술적으로 또 다른 차원의 컴퓨터가 나온 게 분명히 맞고요. 근데 이건 이제 굉장히 초기 버전이다. 그래서 5년 정도 있으면 훨씬 더 모양새나 이런 것들이 좀 세련되고 그 인지도 훨씬 더 세련되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 그 가격이 한 460만 원 정도 한다 하더라고요. 내년 초에 나오고. 네. 곽상준 지점장님은 산다 안 산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네. 그 옛날에 우리 그 폴더블 폰 예. 10만 원에서 20만 원, 30만 원이 됐어요. 예. 근데 요즘에는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이래요. 값이 떨어지죠. 아니 올랐잖아요. 폴더블 폰이요? 그 폴더폰 폴더폰. 삑삑삑삑 키보드 누르던 거. 아, 예, 옛날 그거 물리적 10만 원, 폰. 20만 원, 30만 원 했잖아요. 네네네. 그렇잖아요. 네. 그때. 그리고 그것도 다 그 지원 받아 가지고 거의 공짜로 쓰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스마트폰 얼마입니까? 스마트폰도 싼 게 있습니다만은 뭐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폼팩터가 되면서 예, 기기 폼팩터인데. 자체가 달라지면서. 예, 처음에는 이게 그렇게 비싸지 않았지만 요즘 150만 원짜리 스마트폰도 나와요. 네. 근데 삽니까 안 삽니까? 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그 모니터리스 컴퓨터는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스마트폰하고 모양 폼팩터의 그 뭐랄까 성향이 비슷할 겁니다. 스마트폰 나와서 없어진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라디오 없어졌죠. 이 라디오 방송은 있지만 라디오 기기는 없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또 유튜브 시대 만나서 더 잘 되고 있고 라디오가. 그다음에 카메라 없어졌죠. 네. 그죠? 그다음에 뭐 온갖 게 없어졌잖아요. 뭐 심지어 줄자도 요즘 잘 안 쓰고 이걸로 막 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기계들이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 모니터리스 컴퓨터가 되면 또 한 번 그런 단계가 오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지금 우리가 자꾸 디바이스 중심으로 상상을 하다 보니까 미래가 상상이 안 되는데, 네. 그럼 350만, 450만, 어휴 누가 사? 뭐 이렇게 되는데 예전에 스마트폰 100만 원이라 그러면 똑같은 반응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누가 사? 처음에 아주 예전에 예. 이른바 벽돌폰이라고 하는 그 휴대전화 처음 나왔을 때 있잖아요. 200만 원짜리. 예. 저희 아버지가 그걸 사갖고 오셔가지고 잘 사셨네요. 집안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월급 200만 원 받을 때 계속 살아야 되냐 말아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아니라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아버님들 이거 괜히 잘못 사시면 큰일 나고요. 지금 이제 애플의 새 기기 그 비전 프로라고 하는 네. 이게 뭐 증강 현실도 아니고 뭔가 이제 혼합 현실을 보여주는 새로운 컴퓨터인데 그거는 저희가 수요일에 미래 생활 사전 시간에 더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또 라디오에서 혹은 언론에서 왜 이렇게 저거를 대서특필하지라고 이야기를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어찌 보면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라서. 아니 원래 이게 주식 투자하는 주식쟁이들은 예.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항상 상상해야 맞습니다. 되거든요. 돈이 그래서 또 저희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지? 맞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에서 금맥이 나올 건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5230님이 아까 그 460만 원 정도 한다라는 그 새 기계 네. 저는 사요라고
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5230님 꼭 사셔서 저 좀 빌려주세요. 그 기술주 아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테슬라 이야기가 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테슬라가 올해 들어서 거의 100% 가까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네. 아니 여기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뭐 자동차가 뭐 생각보다 덜 팔리네, 뭐 가격을 또 올리다 다시 내리네, 뭐 네. 이른바 잡음이 좀 많았었는데 핵심적인 게 이제 작년도에 이제 분할 전 1,300억 달러 갈 때까지 예. 이게 뭐냐면 아니 1,300 주당 1,300달러 지금의 400 몇십 달러. 아 주가. 네. 예, 그 1조 달러 가던 그때 네. 분위기가 어땠냐면 와, 이 회사는 모든 자동차를 다 잡아먹을 거예요. 핵심이 아이디어가. 네. 그래서 모든 걸 다 팔 거야. 이제 우주 산업도 하고 뭐 ESS 사업도 하고 뭐 별거 다 할 거야.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성장이 너무 좋아다 보니까 막 2년, 3년, 4년, 5년, 6년치를 다 땡겨서 주가에 반영을 한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가치를 다 계산해 가지고. 미래 가치, 미래 실적. 예, 얘네가 돈 벌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다 오케이 해서 땡겨 가지고 1,400불을 했다가 실제로 뭐야 증가 속도가 떨어지니까 와장창 떨어졌고 올해 1분기에 실적이 오히려 순이익이 꺾이니까 주가가 107달러인가 103달러까지 떨어졌었습니다. 네. 예, 지금 보니까 2배 이상 올랐는데 바닥에서는. 근데 요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전 포드였다고 생각해요. 포드가 미국에서 충전 시설을 독자적인 시스템 DC 콤보를 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테슬라 거 공유할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지난 주말에 GM조차도 우리도 테슬라 거 공유할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주유소 공유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유소를 무슨 어디 G사에 갔다가 S사에 갔다가 뭐 O사에 갔다 뭐 이렇게 가는 거는 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충전 시스템은 그렇게 가려면 거기와 무언가 공유를 해야 돼요. 예, 소프트웨어와 기계적 장치들을 공유를 해야 합니다. 그냥 그 전기차에 꼽는 그 포트 생김새뿐만이 아니라 네. 그걸 인식하는 시스템, 결제 시스템, 그렇죠. 관리하는 시스템 다 같이. 예, 뭔가를 공유해야 돼요. 지금 예를 들자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슈퍼차저를 딱 찍고 내비게이션으로 가면 네. 중간에 그 컨디셔닝이라고 표현을 뜨면서 네. 소리가 나요. 차에서 윙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왜요? 뭔가 워밍업을 시키는 거예요. 미리 충전하러 가기 전에. 예, 충전하기 전에 약간 뭐 뜨끈뜨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꼽으면 30분 안에 절반이 쭉 충전되게 급속 충전되는 프리컨디셔닝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GM과 포드가 이걸 쓴다라는 건 그 똑같은 그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드디어 충전 패권을 국가가 만든 DC 콤보 표준을 제끼고 테슬라가 먹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GM과 포드가 이렇게 넘겼으면 다른 회사들도 제가 보기엔 넘겨야 돼.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예. 열심히 깔았습니다. 테슬라가. 네, 미국에서 그 테슬라 슈퍼차저를 진짜 곳곳에 깔았는데 지금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게요. 미국 어디 여행 가면 중간에 주유 한 번 안 하고 못 가요. 아,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는 주유 꽉 채우고 가면은 어디 부산도 한번 갔다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과속 안 하면. 근데 미국은 나라 사이즈가 이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 놀러 간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계속 충전을 해줘야 갈 수 있는데 이 시스템이 그 테슬라가 제일 구축을 잘 해놨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너무 많이 깔아놨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공유한다는 거는 자존심 얼마나 꾸겨지는 행동입니까? GM, 포드는 그 미국에서 최고로 큰 회사들인데. 그렇죠. 이렇게 결정했다는 건 이미 충전 시스템의 근간을 인프라를 테슬라가 많이 장악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테슬라 주주들은 막 가슴이 둥둥둥둥 뛸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세계적인 얘기는 또 아닙니다. 미국 내에서만. 미국 내에서만 얘기입니다. 그건 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GM과 포드가 자체 충전 시스템이 아니라 테슬라가 깔아놓은 걸 같이 쓰겠다라고 하는 게 자존심상으로는 굉장히 큰 문제기는 한데 그만큼 테슬라가 좋은 시스템을 인정받았다는 뜻이기도 하고 네. 그게 최근 테슬라 주가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최근에 좀 파생되는 이야기가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그 시스템이 좀 다르잖아요. 충전 시스템이.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될 것이냐. 미국 나가는 건 아마 그 NACS인가 이 테슬라 북미 충전 표준으로 넘어갈 확률이 이제 커진 거죠. 그렇게 보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 자동차 전문가인 우리 권영주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모셔서 네. 들으면 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가능성 되게 높아진 걸로 보여져요. 네. 그러게요. 또 다른 기술주 그 미국의
엔비디아 네. 거의 올해의 주식 아닙니까? 미국에서도 그렇고 최고죠. 전 네.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그 AI 덕분에 GPU라고 하는 그래픽 카드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해서 올해 거의 170% 가까이 폭등을 했는데 근데 정작 이 회사 임원들은 회사 주식을 많이 팔았더라고요. 네. 그 우리 돈으로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20만 주 가까이 팔았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시가총액 대비 비중으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고점 신호는 맞습니다. 내부자가 판다는 건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에요. 내부자가 사는 건 반대로 좋은 신호인데 네. 내부자가 판다라는 건 이 정도에서는 이 정도 돈은 좀 확보 좀 해놔야 되겠어라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코 좋은 뉴스는 아니고, 근데 엔비디아의 구조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AI는 조금 가열이다라는 느낌이 좀 든다. 투자 시장에서는. AI. 예,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 올랐느냐 보시면 이게 이제 생성형 AI라고 표현하는 이제 대화를 해서 계속 대화해서 답을 해나가면서 무언가 좀 더 구체적인 답을 해나가는 이 생성형 AI 바드라든가 챗GPT 이 얘들이 오기까지 네. 얘들을 훈련시켜야 돼요. 훈련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데이터를 읽어서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게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하려니까는 GPU가 필요해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GPU뿐만 아니라 쿠다 생태계를 이미 구축을 해놓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가장 빠르게 나의 AI를 좀 성장시키려고 하면 그냥 엔비디아 걸 쓰게 되는 거죠. 이 엔비디아가 아주 흉측해가지고 너무 비싸게 받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만든 그래픽 카드를 통해서 AI를 훈련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기술까지도 깔아놨다라는 거죠. 아, 네네. 예, 그 쉽게 고객사들이 더 쉽게 OS 쓸 수 프로그램이 있다는 예, 거예요. 예. 쉽게 얘기하면 OS 프로그램이 있고 이게 얼마나 비싸냐면은 H100이 그 칩셋 기준으로 다 합쳐서 12만 달러 한 개. 그다음에 요번에 나온 A100이죠. 요 조금 제가 헷갈리는데 요번에 나온 게 H100 같고 지난번에 네. A100 같은데 그거 좀 헷갈리는데 그거는 23만 달러예요. 한 3억이 넘는 거예요? 예. 그리고 3억 정도 되는 거죠. 네. 23만 달러. 그리고 그 GPU는 많이 박았는데 D램은 많이 안 박았어요. 원래 D램을 많이 박아야 되거든요. 싸게 만들려면. 네. 근데 얘네들이 자기네 거 많이 팔아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항마가 출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AMD가 이번에 새로운 GPU를 출시를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의 GPU를 내놓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OS 프로그램까지도 얘네가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AMD가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엄청나게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뿌리게 될 거예요. 비슷한 성능에.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돌아서면 사람들이 돌아선다는 느낌이 있으면 엔비디아는 그때는 조금 휘청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될지는 가봐야 알겠어요. 네. 근데 이것도 조금 주가가 많이 앞서간 감은 있고. 예,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지금 미래가 와 이거 AI 세상이 될 거야라고 사람들이 다 지금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주식은 언제 가장 폭발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냐면 꿈을 꿀 때 꿈을 먹고 자라는 게 이 주식입니다. 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되면은 현실이 되잖아요. 이 네. 꿈이 그때는 주판을 튕겨요. 그렇죠. 계산을 하죠. 네, 계산을 해서 매출 얼마에 이익률 얼마에 이익 얼마면 주가는 몇 배 받아야 돼. 이익에 몇 배 받아야 돼. 이렇게 딱 계산 치거든요. 근데 네. 지금 꿈이 있을 때는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럴 때 주가가 가장 강력하게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제일 이해를 못하는 거고 네. 사실 그때가 제일 뜨거운 거고 그렇죠. 지나고 나서 보면 또 거품처럼 네. 보일 수가 있는 거고요. 국내 증시 이야기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최근에 보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뭐 이런 대형주가 더 많이 오른 감이 있습니다. 근데 뭐라 해야 될까? 시장의 온기는 다 퍼진 것 같지는 않고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들은 지금 대형주보다 좀 더 수익률 측면에서 아직은 뒤처지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외국인들 매수는 집중적으로 삼성전자 그러니까 외국인이 하이닉스. 많이 사니까 외국인이 살 수 있는 대형주 위주로 올랐던 거고. 개인들은 지금 팔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럼 도대체 외국인들 얼마나 살 건가도 보셔야 되는데 네. 지금 27.1% 정도의 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네. 외국인들이. 근데 가장 좋았을 때 33%를 돌파했었습니다. 그리고 22년도 작년도의 외국인들 지분율은 12년 내 최저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도 보실 수 있어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거는 엔비디아 공매도를 쳐놓았던 세력이 깜짝 놀라서 매수를 하면서 올라간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뒤늦게 따라잡아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국 반도체 주식도 사겠지만 결국 반도체 시장이 올라오면 같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한국 반도체도 매력적으로 보일 거라는 거죠. 지금 당장 실적이 안 좋더라도 미국에서 끌고 가면 얘네는 따라올 수밖에 없어라는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가격이 저렴한 한국 반도체 매수가 가능한데 그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되면 원화가 계속해서 강세를 갈 것이다. 그래서 원화 강세가 가능한 외국인들의 매수가 일단은 유지될 것이다라고 보고 원화 강세가 멈추게 되면 그때는 한번 고민해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앞에서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이 팔고 있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팔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지금 수익률은 좀 격차가 떨어지고 있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지금은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 심리가 좋지는 않은 상황. 만약에 시장이 그러니까 성격이 좀 변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지금처럼 외국인 장세 위주로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사고 싶은 만큼 계속 지금 사게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지수를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아마 여기서 한 10에서 15% 정도 더 오르면 사람들이 이제 안심하게 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모두에 시장이 오르고 나서 심리가 따라온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아마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꾸준히 며칠간 오랫동안 올랐어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언제든지 단기 조정은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국의 그 변동성 지수라고 하는 VIX 지수가 있어요. 빅스 지수, 공포 지수라고 하는. 예. 그래서 이게 보통 위로 올라갈 때는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쳐져요. 그러다가 갑자기 급락을 하면 빵 하고 오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지수가 2020년 코로나 이전 수준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안정적이죠. 거죠. 변화가 거의 없다. 그냥 꾸준히 조금씩 올라가는 장이다. 그게 굉장히 오래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하나 터지면 크게 흔들릴 수는 있다. 단기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세적인 것까지 훼손하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돈의 방향성이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 또 그러면 국내로 전환해서 돈의 방향성이 그럼 어떻게 될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이제 저희들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라서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는 되게 약합니다만 지금 재테크할 수 있는 대상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나는 재테크할 돈도 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한국에서 재테크 시장 중에서 제일 큰 시장을 따져보라면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에요. 근데 부동산 시장이 지금 뭐 가격이 반등을 한다 오른다고 하지만 그럼 가서 물어봐요. 그럼 부동산 새로 투자하실 거예요? 주택 하실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좀 쉽지 않죠. 하겠다는 분이 별로 없어요. 일단 금리 부담도 상당히 높고 여기서 사실 부동산 시장은 레버리지 시장이잖아요. 레버리지 시장이 빵빵 터져야 가격이 빵빵 올라가는데 여기서 레버리지를 크게 키워서 투자하기에는 다들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생각하기에 좀 더 보고 한 1, 2년 더 보고 뭐 이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쪽에 돈이 안 가면 투자하고 싶은 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또 있는 거예요. 돈은 내가 없지 시중에 돈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 투자자분들이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근데 시중에 돈은 항상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근데 이 자금들이 부동산으로 자금이 이동하지 못하면 어딘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과거에도 보면 부동산 시장에 돈이 못 가면 주식시장에 상대적으로 조금 돈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왜 내가 보기엔 경기도 나쁘다는데 이렇게 오르지? 하는 생각을 하실 거고요. 그다음 경기보다도 더 빨리 움직이는 게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게 주식시장이라서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주식시장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은 그렇게 먼저 움직인 거고 만약에 실적이 정말로 좋아져서 경기가 턴한다 이렇게 되면 그때 되면은 이제 시장이 더 가파르게 오르겠죠. 왜냐하면 일반인들도 마음 편하게 투자할 거거든요. 경기가 좋아진다네 이러면서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거 꼭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미국 연준 FOMC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이 우리 시간으로 15일 새벽 3시쯤에 나옵니다. 거의 금리 인상은 막바지에 와 있다라는 게 통념이기는 한데 이번에 한번 쉬었다가 7월에 한번 올리고 끝날 것이다라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예상이잖아요. 지점장님은 어떻게 혹시 보세요? 근데 뭐 제 생각에는 실제로 코어 코어 CPI가 떨어져지면 금리 안 올릴 것 같은데요. 7월에도. 코어가 떨어지게 된다. 근데 코어가 지금 상당히 높거든요. 지금 좀. 그래서 그 코어까지 떨어지면 사실은 지금은 유가는 올라오긴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아무래도 러시아
몫이 큰 것 같습니다. 유가가 못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사우디에서 100만 배럴 또 감산하겠다고 했는데도 전혀 꿈쩍도 안 하거든요. 네. 그거는 결국은 두 가지죠. 중국이 경기가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니까 석유를 가장 많이 써주는 중국의 경제 활동성이 떨어지니 못 쓸 것이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중국의 석유 조달을 해주는 새로운 주체가 러시아인데 지금 러시아의 원유는 인도와 중국에 상당히 할인을 해서 나가는 것으로 중간중간에 그 보도되어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싼 원유를 받는 중국 입장에서 비싸게 중동 원유를 더 높은 가격에 사줄 이유는 없겠죠. 그러니까 유가가 쉽게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되어서 일반적인 헤드라인 그 물가 상승률은 그렇게 높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게다가 작년 5월과 6월은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했기 때문에 전년 대비로 당연히 크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오히려 그 유가와 그 식료품을 포함한 헤드라인보다는 그걸 뺀 코어 CPI가 어떻게 되는지가 상당히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어 CPI는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식품하고 에너지 가격을 뺀 우리 실생활에 더 영향을 미치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를 더 핵심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듣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강북금융센터의 곽상준 지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투기 목적이 없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1가구 3주택자라도 양도세 중과를 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구속됐다 지난 7일 보석으로 석방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지난 9일 연차 이어 오늘은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은 박 구청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신청 사건의 첫 신문 기일이 오늘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북한이 최근 5년간 해킹 부대를 동원해 훔친 암호화폐가 3조 8천억 원에 이르며 탄도미사일 자금의 절반 정도를 조달하는 데 쓰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 당국자와 블록체인 전문가 등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의 의견과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또 곽지연 리포터가 많이 수집을 했을 겁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 곽지연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질문들이 들어와 있나요? 네, 먼저 청취자 민경훈 님이 보내셨습니다. 네. 이 정부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왜 도입했을까요? 예전에는 뭐 DTI, LTV 이런 거 더 많이 우리가 뉴스에서 들을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DSR이 더 많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당연히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1800조 원 시대까지 되어서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늦추려고 한 거고 또 표면적으로는 각 개개인들의 건전성을 강화하려고 했던 거죠. 가계부채 건전성을.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돈을 왜 빌렸을까? 자산을 사려고, 집을 사려고. 즉 자산이 증가되면은 저 빚도 내가 언젠간 그걸 팔아서 갚을 수 있는 이렇게 봤는데 자산 증가에 기대지 말고 당신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리세요. 그 취지가 바로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은 40%로 묶여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연봉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1년 동안 낼 수 있는 원금과 이자 합쳐서 2천만 원까지만 원리금 계산이 되는 그 금액까지만 대출을 받아라라는 거죠. 네. 자, 이어서 그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 많이 보내주셨어요. 네. 그중에 4139번님은 전세 보증금을 국가에서 내주고 이 전세 물건을 압류하거나 전세 보증금을 완납할 때까지 이자를 받는 방법은 어떨까요? 이렇게 보내셨고 또 이어서 청취자 이상목님은 이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주고 받으면은 1년 안에 처분하면 어떨까요? 이런 의견 보내셨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설명 들어보실 텐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요. 법무법인 오현의 황원용 변호사입니다. 현재 전세보증금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추세여서 국가가 전세권자 보호를 위해서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전세권 설정자, 즉 주택의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등의 제도가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최근 문제가 되는 전세 사기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전세금이 주택의 가격을 현저히 상회하고 주택의 소유자는 실질적으로 명의만 제공한 자로서 이자나 원금을 납부할 자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사안에서는 국가가 주택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에 가담한 중개사, 시행사, 소유자 등 책임 있는 자들에게 구상권 혹은 추징금을 청구하는 방안까지도 모색돼야 할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어서 6393번님은요. 네.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은 이 세입자에게 집 소유권을 넘겨주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보내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죠. 네, 과연 이 세입자에게 집 소유권을 넘기는 게 가능한지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황원용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형태의 임차제도여서 외국의 제도를 바로 우리나라 실정에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현행 법률하에서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전세권자가 전세금에 가름하여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우선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 판결을 받고 이를 원인으로 경매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려면 적어도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전세권자가 보다 쉽게 전세보증금에 가름하여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택 소유자가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명백히 없다는 점이 확인이 되거나 전세보증금이 주택의 시세를 현저히 상회하는 등의 사정이 확인이 되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 곧장 경매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안 제정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매나 공매 없이 세입자에게 이 집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문제는 또 그렇게 되면 가격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1억짜리 전세다. 그리고 시가로 한 2억짜리 집이다. 그럼 이거를 세입자가 얼마에 살 것이냐. 경공매 간다면은 뭐 낙찰가가 있으니까 그게 기준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아이디어 측면에서 갈 길이 멀고요. 또 하나 참고해 두실 만한 거는 네.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못 받았어도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해야만 하거나 전출 나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사, 즉 내 몸과 짐이 빠져나간다. 그리고 딴 데 나가서 그쪽에서 대항력을 갖기 위해선 다른 집에서 전입신고하면 기존 집에서는 전출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나가고 서류상으로도 나가게 된다. 그러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살던 집, 내가 세입자로 살던 집에 대해서 주택 임차권 등기를 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법원에 신청을 해서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내가 몸과 서류가 나가더라도 이 집에 대해서는 내가 임차권을 갖고 있습니다. 내 허락 없이는 이 집 못 팔아요. 라고 걸어둘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볼까요? 네, 청취자 황필재님은 무차입 공매도는 왜 이자 비용이 발생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차입 공매도는 이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 네. 무차입 공매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입니다. 그게 뭐냐면 공매도는 내가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차입, 즉 빌린 다음에 공매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빌리지 않고 공매도부터 하고 나중에 빌려오는 거는 불법입니다. 이게 한 10몇 년 전에는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법으로 법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차입 공매도, 즉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빌려오는데도 이제 그 황필재님이 질문 주신 것처럼 돈이 들죠. 바로 이자가 듭니다. 돈을 빌리듯이요. 예, 이것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